날씨가 그래? 머리 스타일 지금 기운 건데?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이제 여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라는 사람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좀 릴렉스해져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 돈 관리 관리할 돈 어디냐고요?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인간 관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 방향을 보고 한 길을 가는 동료인 것은 분명하죠. 그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의 일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다, 뭐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혹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더운 물통을 벗을게요. 물통을 벗는다니까 전부 다 벗는 줄 위쪽으로 벗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만났죠.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채워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간다. 어떻게? 그 안에 한 부분이 유산화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흘러가는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갔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비즈니스가 여성분들이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워킹맘이라고 하는 말이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워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가히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그 시간에 관련된 개념과 관리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또 유산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시간,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막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죠?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맨날 하는 거라? 한번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세요. 그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꼭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쭉 있으면 그 중에 내가 꼭 해야 될 일, 또 세 번째 그 부분 중에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 이렇게 좀 걷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할 일과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그 바쁜 와중에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사실은 버겁죠. 그래서 항상 또 뒤로 미루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리스트를 다 적어보고 그 중에 꼭 내가 해야 될 일 또 적어보고 그 리스트 중에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단 말이죠. 또 그 중에 오늘 해야 될 일 이렇게 폭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해야 될 일만큼은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유산화일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산화일은 항상 매일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하는 거지만 그 유산화일을 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나만큼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 아주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 부르거든요. 원래는 일주일에 2번 불렀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식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했는데 미안하잖아요. 한 달에 4번 부르니까. 그래서 한 번 오실 때 제가 8만 원을 드려요. 그럼 이 아주머니가 고마워가지고 아주 그냥 살림을 한번 전부 다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놓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청소하려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8만 원을 지출하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생산적이라면 그 선택도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봐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남한테 일 못 맡겨. 물론 아주 깔끔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런 깔끔 성격은 유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실 때까지는 좀 보류하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정도 수준 정도 나보다 더 잘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누군가한테 맡겨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유산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집중하려면 그런 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항상 그게 옆에 있죠. 또 그것이 화근이 돼서 싸워요.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정리정돈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다. 왜?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주부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나한테 운명처럼 이미 내가 선택한 어떤 부분이지만 그 주부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살림을 꾸려간다라고 하는 원칙 안에서 이 일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가기 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간 관리를 해야 될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생활하는 나의 짝에 대한 어떤 배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배려보다는 원망이죠.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니? 이 생각이 앞서요. 나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런 정도도 안 도와줘?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상의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할 일과 그 사람이 할 일.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남편이 집에서 맨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와이프를 좋아하겠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와이프를 좋아하냐면 여보, 내가 3년 안에 차 바꿔줄게. 내년에 내가 양복 하나 해준다. 이런 말 들으면요 앞으로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기분 째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놓치고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왜 유산화를 하고 유산화를 통해서 앞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가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 최소한 요거는 당신이 좀 해줘라. 그게 동의가 되면 그분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안 그래요?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요즘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완전히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더 살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건 지혜에 필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조율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어떤 충분한 얘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면 아주 사소한 곳에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걸로 말싸움이 시작되고 감정들이 들어가고 계속적인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안 그래요? 자, 결론은 뭐냐면 충분히 설명해라 이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왜 내가 이러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면 그 부분을 좀 과장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남편한테 내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내가 이 생활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한테 어떠한 혜택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요? 그건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들한테도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이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맨날 먹는 걸 갖고 고민해야 될까? 차라리 일주일치 식단을 짜요. 예를 들자면 뭐 김치찌개, 불고기, 순두부, 미역국, 아욱된장국 뭐 이렇게 식단을 짰어요. 그럼 그거 돌리면 되지 않나? 순두부 먹었어. 그럼 내일 뭐 먹는 거야? 미역국 먹는 거야. 미리 짜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한테 동의를 구하면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신없어요. 바쁘고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의외로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정에 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암만 해도 이 일을 하기 전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특히 먹는 문제는 저녁 같은 경우나 뭐 솔직히 아침 저녁 제대로 챙겨 드시는 분들 이 자리에 몇 명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은 그냥 뉴트리밀입니다만은 남편들 뉴트리밀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가능하다. 그리고 식단을 짜서 일주일 이렇게 돌리다 보면 별 문제 없어요. 솔직히 뭐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그런 거 갖고 고민할 시간을 없애는 거지.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뭐 시장 보는 것도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을 보러 가요. 그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시장을 가야 될 시간을 굳이 안 내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정기 배송시키면 돼요. 요즘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물론 가격은 좀 싸게 사는 것보다는 비싸게 주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대가는 충분하다. 뭐 하다못해 뭐 기저귀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뭐 예를 들어 생수를 먹으면 2주에 한 번 정기 배송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또 까먹었네. 또 뭐 안 샀네. 이거 갖고 서로가 투닥투닥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기 배송 제도는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카드 결제만 하면 바로바로 우리 오토쇼 하듯이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 무슨 근데 이거를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놀랐어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현실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네. 뭐 했어야 되는데 놓쳤네.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음적으로. 그리고 무슨 죄인이냐 맨날 무슨 얘기가 들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더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뭐 화장실 청소도 남편한테 시켜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이면 2번, 한 번이면 한 번 정해서 해라. 할 때마다 용돈을 한 10,000원, 20,000원을 더 주시던지. 사람은 재밌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재미는 먼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철저한 계획을 잡아서 그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이게 시간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해야 될 리스트를 뽑고 오늘 해야 될 것을 뽑고 내가 해야 될 걸 뽑고 오늘 해야 될 걸 뽑는 이 3단계 과정 속에서 꼭 오늘 해야 될 것은 꼭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맡길 건 맡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럼 문제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시간관리는 어찌 보면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놓치고 가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시간관리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꽃이 흐드러지게 피잖아요. 안 그래요? 벚꽃이 피고 그런 꽃 속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뭐 작게는 4살, 5살, 7살, 뭐 10살 뭐 타임만족만 하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이 매년 이 계절이 바뀌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가 바빠가지고 뭐 또 어떻게 보니까 봄이 다 갔네, 또 여름 왔네, 또 뭐 가을 왔네, 겨울 왔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암만 내가 바빠도 포기할 것은 아닌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아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그 기억만큼은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아이에 대한 어떤 생각 속에서 내가 꼭 부모로서 해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 원칙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가 부모와 같이 적어도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꼭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를 못해도 좋고 반찬을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나이에 맞는 메모리를 시키는 일만큼은 절대 최선이 될 수가 없다.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후회할 일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한테 적어도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내지는 현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감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돈관리 문제입니다. 역시 돈관리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잡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해요. 왜? 두루기 바쁘게 써야 되거든. 대부분 다 그렇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진짜 돈 못 모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좀 정확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목표가 명확할수록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1억 보셨어요? 현찰로. 근데 1억이 돈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려요. 여러분들 유산화를 해서 5년 정도에 정확하게 내가 1억 정도를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산화 통해서. 오케이. 두 분 계시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5년 동안 60개월 동안 얼마 정도를 한 달에 부어야 1억이 될까? 계산해 보셨어요? 한 달에 150입니다. 150만 원을 60개월 부으시면 9천이 돼요. 이자 좀 붙는 거 감안해서 1억 정도를 봅니다. 자, 150만 원이라는 돈을 매월 내가 부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근데 처음부터 150만 원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150만 원 될 때까지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야 되겠지. 근데 참 재밌는 건 150만 원 번다고 150만 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은.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되고 올라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정상적으로 원리 원칙과 룰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러면 60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겠죠. 그럼 가는 부분에 평균적으로 150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돈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정확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적어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정말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유산화에서 5년 안에 1억 만들 거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 리크루팅이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좀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5년 안에 유산화해서 1억을 만들겠다 현찰로. 그러려니 한 달에 150을 넣어야 되고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나눠보니
내가 적어도 2년 안에 이그제큐티브 골드를 가고 3년째 루비를 가고 4년째 에메랄드를 가고 5년째 다이아몬드를 간다면 넘치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 이 로드맵은 여러분들이 주야장창 매일 얘기하는 로드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5년 정도 유산을 한다면 최소한의 나의 목표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네. 5월달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 뭐예요? 세금 냅니다.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셔야 되겠죠? 우리 저기 김 교사님 어디 가셨나? 머리 좀 아플 겁니다. 종잣돈을 만든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유태인들 경전이 뭐예요?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이죠.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달을 100만 원을 번다면 그 100만 원으로 정말 좁짜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중에 10%를 떼서 소위 얘기에 없는 돈으로 지불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 10%가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100만 원 갖고 굉장히 뭐랄까 타이트하게 사는 사람이 90만 원 갖고 산다고 그 타이트함이 더 타이트해지고 여유로워지나 10만 원 더 쓴다고? 근데 우리는 그 10만 원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그들은 그 10%를 정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게 종잣돈이 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모멘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유산화에서 들어오는 수단을 단돈 몇만 원이 들어든 몇십만 원을 들든 만약에 1년에 1억이라고 5년에 1억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안 그래요?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돈을 만든다는 말은 종잣돈을 만들었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이자율이 10%면 1억을 가진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을 그냥 소득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10억을 내가 갖고 있다면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돈의 유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잣돈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적어도 돈을 모으는, 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권리 수입이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고 매주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안 모아도 된다. 그 사람 진짜 돈 못 모읍니다. 큰 돈이 들어와도 쓰기 바빠요,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것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적 관념은 좋은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돈으로부터의 구속을 받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살고자 유산화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산화를 정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부터 유산화를 5년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나의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꼭 유산화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저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다.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 최고의 재테크는 뭘까? 최고의 재테크. 뭐겠어요? 뭐예요? 유산화에서 여러분 몸값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유산화에서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무슨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산화 안에서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린다는 것은 연봉 5천, 6천, 7천, 1억, 2억, 3억, 4억, 5억.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산 안에서. 이게 재테크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유산화라는 걸 통해서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멋진 재테크예요. 동의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이그젝 골드는 한 달에 한 600 정도를 가져갑니다. 네. 그럼 연봉 한 6천 정도가 좀 넘겠죠. 그게 유산화의 나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테크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산화와 별개로 뭐 내가 돈을 모아서 뭘 재테크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유산화에서 여러분들이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재테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돈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얼굴들이 밝지가 않네. 여러분들, 저는요 유산화를 14년 했습니다. 이제 15년 차가 돼가는데요. 돈에 구애받지 않은 데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그렇게 행복감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지 뭐 식당 가서 먹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건 다 해결됐지만 정작 그게 해결되니까 딴 게 또 머리 아픈 게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한 4, 5천씩 들어와요. 행복하잖아요? 네? 안 행복해. 네. 그런 거는 이제 내 걱정거리에서 사라졌지만 또 다른 인생의 여정 속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또 채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감사할 일들을 잘 잊고 살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을 뭐 티업하고 뭐 기분 좋게 만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분들이죠. 네. 제가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죠. 난 돈 벌면 행복할 거야. 나는 뭐 내 통장에 10억 들어오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분 10억 들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비유를 내가 그렇게 한 거죠.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는다. 평생 못 웃어.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지. 이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복함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왜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게 또 사람 관계에도 같은 맥락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유산화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재테크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교육도 아니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항상 원점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왜 유산화를 하는가? 나는 왜 이 시점에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만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5년 안에 통장에 1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인정을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5년이 돼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욕 한 번을 해도 무서운 욕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이거 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요. 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면 앞으로 5년 뒤의 모습도 바뀔 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그냥 웃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면 내가 5년 뒤의 모습도 후의 모습도 똑같을 거다. 이 말은 정말 그 어떤 욕을 하는 것보다도 무서운 욕이거든요. 어찌 보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5년 후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그거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그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건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여유로움은 마음, 심성의 여유로움, 어찌 보면. 근데 그걸 자꾸 건드리는 게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안 그래요? 그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가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그냥 단지 돈을 번다는 것만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접근하시면 굉장히 메말라요. 감성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일을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들을 만나가면서 내가 그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적어도 그들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특히 유산한 사업자는 그래야 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가능할지도 몰라요. 말보다는. 근데 우리 서로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조금씩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로한테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 좋은 인간관계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죠? 여기 안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를, 이 사람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는. 여러분들, 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이 느낄 때 정성이지 나만 정성이면 의미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그런 정성을 줬을 때 상대방은 뭘 느껴요? 감동을 느끼지. 이게 인간관계예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그냥 TV 박스에 앉아서 TV에 나오는 걸 듣고 그냥 느끼고 드라마 보면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고 그냥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으로부터 정성이 들어왔을 때 얘기해요. 진심으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게 뭐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줬지만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게 정성이 느껴지면 감동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관계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조금은 인색해요. 인색해.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이유를 대죠. 바쁜 생활이고 뭐 정신없이 굴러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하고의 관계성을 개선하고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정성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과 노력이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감동이에요. 이것이 인간관계를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게 전부 다일지도 모르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유산하라는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비전 속에서 평생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성공하면 평생 봐야 돼요. 보기 싫은 얼굴이고 평생 봐야 돼요. 그러려면 과연 그 평생 볼 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또 뭐 형제 라인이고 파트너고 스폰서고 다 나눠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다 각자 그 역할, 형제 라인 스폰서, 파트너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각자의 어떤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죠. 전부 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 저는 네트워크를 오래 했다? 뭐 이런 말보다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예.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바깥에 있는 분들, 우리와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전달하시는 게 오히려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다면 저녁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적인 부분에 평온함을 가졌을 때 적어도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손편지로 써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편지 한 장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성이고 노력이죠. 거기에 따르는 감동의 결과죠. 우리는 너무 먼 데서 답을 찾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냥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얕은 수입니다. 우리가 유산화라고 하는 도구가 있지만 이 유산화는 어떤 원칙과 룰 안에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결과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일 뿐이지, 그걸 감동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걸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걸 느끼면서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암만 성공을 얘기하고 있고 뭐 큰 어떤 결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녹아져 있으면서의 결과가 정말 훌륭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후원하고 싶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편지 한 장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괜찮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편지 써본 지 오래됐죠? 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게 더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성장하는 인간관계예요. 성장하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의 경우, 반대의 얘기라고 하면 뭐 탓을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의 어떤 부분을 가려주고 성장하는 관계, 독도다지고 격려해주는 관계, 이게 그룹 내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관련 바이블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꼭 이건 1년에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거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거든요. 물론 저도 뭐 1년에 매번 읽다가 요즘은 안 읽은 적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려고 다시 한번 들춰봤어요. 예전에 내가 밑줄 그으면서 봤던 것들. 근데 항상 이 책을 보면 반성하게 돼요. 책이 있는 대로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을 다룬다. 사람을 움직인다. 여기서는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칙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어느 누구나 비난받거나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하고도 그렇지만 와이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아닌가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럼 나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좀 잘못하면 어떤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긋장 아닌 어긋장을 놓죠. 대부분 보면. 이 마음의 배경 심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심리가 있어요. 가족. 정확히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짚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면 그게 반대로 표현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그게 유교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배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속의 DNA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뭐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쿨하게 인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아,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잘못을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 그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툴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얘기하면 서운함부터 밀려오니까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팩트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팩트하고는. 자, 어쨌든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칙 중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네.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사회적인 엄청난 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거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난이나 비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비난당할 일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굉장한 감정 유출을 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하고 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표현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형제 라인에 누군가 관심이 있고 정말 좋은 100%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분들한테는 그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해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 조그만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바뀌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라든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라든지 들어도 그냥 에너지가 생기는 말의 한마디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굉장히 좀 과장되거나 어떤 마음이 담기지 않는 립 서비스 정도. 그거는 누가 느끼는 거예요? 그 립 서비스는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만을 틀어놓는 부분은 일단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그분을 유산화시키고 그분한테 멋진 유산화에 대한 어떤 나의 비전을 전달하고 싶다라면 일단 마음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일하기로 약속한 적어도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 비난과 불평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왠지 알아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더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도 그 기대를 다 맞춰줄 분은 없어요. 어떤 분도.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비난이나 불평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이에요. 공적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책을 읽어보면, 내 네트워크 책자 같은 걸 읽어보면 내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우리 파트너님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첫 번째 파트너예요. 이거야말로 나한테 엄청난 어찌 보면 기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분하고 앞으로 유산을 해가는 행복한 로드맵을 만듭니다. 근데 10명 중에 거의 8명 이상이 일을 하면서 서로 관계식이 깨집니다. 첫 번째 파트너하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첫 번째 파트너하고 트러블이 있는 건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왜 그럴까? 자, 예를 들어서 저보다 이분이 일을 더 잘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 파트너인데 경쟁 상대처럼 돼. 이런 경우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본인이 파트너를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 있는 스폰서의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파트너가 일 잘하는 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 이거 말이 돼?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뭘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파트너와 스폰서지만 내가 파트너를 후원했고 유산화로 안내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는 이분이 성장하는 게 왠지 모르게 마음적으로 불편할까? 불편하다? 불편하다기보다는 하여튼 말의 표현이 안 돼, 이게. 근데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 여러분도 놀라시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럴까요? 왜?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좋은 욕심이면 괜찮아요. 나쁜 욕심이에요. 자, 이 파트너가 잘 되음으로 인해서 나는 안정된 한내그를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 그거에 대한 감사함, 이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또 다른 부분을 갈 때 이분이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마이너스적인 존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커요. 이해가요? 이해가? 사실이 그래요.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여지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분을, 내가 골드를 가는데 다이아몬드예요. 내 파트너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골드 스폰서가 뭐 다이아몬드한테 비즈니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코칭하겠어요? 제가 지금 박정자 리더한테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하겠어요? 네? 웃기잖아요. 네. 근데 그 골드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게 얘기했다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이아몬드가 스폰서의 골드한테 항상 당신으로부터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이 내 인생의 모멘텀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더라면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될 문제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항상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서로가 바라보는 것은 똑같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파트너가 얼마나 귀한지 그 파트너 관계성이 깨지게 된과 동시에 이 비즈니스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대부분 네트워크를 그만두시는 분들은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이 잘못됐다고 그만두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뭐예요? 그 안에 인간적인 관계성이 깨짐으로 인해서